안녕하십니까. 한국법학원장 권옥원입니다. 오늘 올해 두 번째로 한국법학원이 자랑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차츰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쉽지만 이번에도 비대면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빨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사로 모신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하고 군 법무관을 거쳐서 판사로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2006년에 임관했습니다. 판사로 근무하시는 동안 독도 인 더 헤이그, 보헤미안 랩소디 등 다수의 소설을 발표해서 소설 쓰는 판사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독도에 관한 한일 간의 국제법적 쟁점을 현실감 있게 묘사했던 독도 인 더 헤이그 덕분으로 외교부의 독도 법률 자문관으로 근무하는 경험을 가진 바 있고 또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제가 재판관으로 근무하던 ICTY라고 불리는 유엔의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펠로우로 1년여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소설로는 세계문학상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재민 심의관은 ICTY 근무를 마치고 의정부 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중 사표를 내고 방위사업청으로 전직해서 여러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가 다시 공개 채용의 방식을 거쳐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에 임용되어서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입법을 추진하기도 하는 등 여러 중요한 법안을 심의하고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도 게을리하지 않아서 최근엔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정 심의관께서는 오늘 입법에서의 정의와 사법에서의 정의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서 본인의 다양한 경험이 녹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정재민 심의관의 강의가 정의를 추구하는 우리 법률가 모두에게 의미 있는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정재민 심의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정재민입니다. 저희 앞서 강의를 하신 분들의 면면을 뵈니까 뭐 대법관님, 뭐 검찰총장님, 그 대검 차장님, 정말 기라성 같은 법조 선배님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실 저는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굉장히 영광되고 감사합니다. 또 사실 부담도 뭐 적지 않게 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오늘 제시한 강의 주제는 입법에서의 정의와 사법에서의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격조 있는 자리라서 사실 제목을 너무 편하게 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그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저는 뭐 정의가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뭐 통찰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는 다만 판사로 좀 근무를 했고 그 외에도 정부 부처에 지금까지 보니까 한 만 9년 이제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낀 법과 정의에 대한 어떤 시각의 변화나 또 우리 그 다른 분들이 법조인이 아닌 다른 분들이 법이나 정의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험담 같은 것을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의 정의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 정의의 미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앞으로 뭐 시대가 굉장히 빨리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주관적인 아주 주관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사의 일을 아는 분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법무심의관의 일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부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법무심의관의 일은 뭐 여러 가지 법무부 안에서의 법무 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애매한 법률적인 일은 전부 다 저희한테 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가장 크게 업무를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른 정부 부처나 다른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큰 사업을 하거나 어떤 큰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내시면은 예를 들면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또 외교적으로는 외교부에서 이렇게 하면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또 곤란하면 좀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 법무부는 법체계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찬성, 반대, 또 절충안, 뭐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찬성할 때는 그냥 찬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입법 정책적 결단 사항이다 뭐 이렇게 내고요. 반대할 때는 그냥 반대 이렇게 내지는 않고 신중 검토 이렇게 냅니다. 그보다 좀 톤이 낮을 때는 기본 방향은 맞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충분 검토 이렇게 내고요. 조금만 고치면 되겠다 싶으면 이제 보완 검토 이렇게 냅니다. 네, 그런 식으로 검토하는 법안이 한 달에 지금 저희 500건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법안을 내는 겁니다. 법안을 낸다는 거는 일단 모든 법률에는 저도 이제 이거를 사실 판사할 때나 옛날에 법공 갈 때 잘 몰랐는데 모든 법안에는 법률에는 그 소관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은 소관 부처가 저희 경찰청입니다. 예, 만약에 민법, 뭐 형법, 상법 이런 건 이제 법무부입니다. 그밖에 뭐 다른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법안도 있고 여가부가 양육비에 관한 것들은 또 여가부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소속 기관이 있고 그 소속 기관은 그 법을 계속 운영하면서 또 개선해야 될 거는 이제 또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 법무부는 가장 많은 법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 160개가 넘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심의관실만 한 70개가 넘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을 저희가 또 스스로 내는 일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법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행정부에서 있는 저희가 판사할 때는 어떤 사건을 뭔가 해체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막 두꺼운데 그걸 막 이게 발라내가지고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것만 추출해서 또 법률적으로 또 증거에서 확인되는 사실만 추출해가지고 판결문에 아주 얇은 판결문을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술로 비교하면 저는 이제 소조와 조각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법부에서 그 조각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만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조각해서 아주 정수만 남겨놓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행정부에서 제가 일을 할 때는 뭔가를 계속 만듭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고 법무심의관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법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전 요전에 있을 때는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만 4년을 일했고 저도 사실 아직도 지금 거기에 소속돼 있는 입장이긴 한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작은 군함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군함 만드는 일이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복잡하고 또 뭐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이제 제가 그 팀장인데 동시다발적으로 한 7, 8개 배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다 똑같은 데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때는 군산에 있는, 어떤 때는 목포에 있는 조선소, 어떤 때는 울산에 있는, 어떤 때는 뭐 부산에 있는 그런 조선소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매주 다른 조선소를 다니면서 관련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뭐 기술자도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이게 배 플랫폼을 만드는 기술자, 그다음에 소나나 이런 탐지 그걸 만드는 기술자, 그다음에 레이더를 만드는 기술자, 그다음에 또 뭐 무기 체계를 얻는 그런 기술자, 그런 업체들이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이제 다른 소속이 다르고 서로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좋은 위치에 놓으려고도 하고 또 배에서 이제 앞에 뭔가를 놓으면
배가 굉장히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뒤에도 꼭 똑같이 뭔가를 또 놔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놓다 보면은 배가 무거워져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속도가 떨어지면 또 속도를 또 높여야 됩니다. 속도를 높이려면 또 뭘 또 설치해야 되죠. 그러면 또 뭔가 또 조정이 필요하고 왼쪽에 놓으면 오른쪽에 또 뭔가 무게추를 놔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조율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이 또 초과될 때가 있고요. 그러면 또 예산을 또 국회에 가서 막 설득을 해가지고 예산을 따오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갈 때마다 뭔가 이제 그 야드라고 하죠. 거기에 블록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 블록들이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 블록들을 이제 다 조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독에 넣고 조립을 하고 도크는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금태를 두른 그 똑같은 것보다 더 비싸다고 할 정도로 도크를 굉장히 아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밖에서 전부 다 블록을 막 만들어 놓고 그걸 한꺼번에 막 꽂아서 이제 배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배를 만들면 그다음에 이제 막 움직여서 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막상 그게 눈앞에서 그렇게 고철 덩어리가 막 붙어가지고 막 가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 타고 그러면 그게 되게 뭔가 이제 무슨 자식 낳은 것처럼 되게 신기하고 생명이 부여된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뭔가 좀 굉장히 뿌듯하죠. 뭔가를 만들었다. 예. 그래서 법무심의관도 이 판사 때는 이제 못하던 그런 경험인데 법무심의관을 해보니까 의외로 이 배를 만드는 거와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 법이 필요하다고 그냥 막 뚝딱뚝딱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짜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대개 모든 게 우리 모든 인생살이가 그렇지만 한쪽에 무게를 주면 다른 쪽이 이제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권리를 더 많이 이쪽 집단에게 권리를 더 많은 권리를 주면 다른 쪽 집단이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또 뭔가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 뭘 어떻게 더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도 하고 뭐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이제 개정하고 하는데 임차인에게 어떤 권리를 많이 부여하면 또 임대인에게 그에 걸맞은 어떤 장치를 좀 해야 이게 현실적으로 큰 저항 없이 이제 국회를 가서 통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뭔가 이제 뭔가를 만든다, 예, 뭔가 만드는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일이라는 거는 법안을 만든다는 거는 약간 바라보는 방향이 좀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판사할 때는 굉장히 항상 그 과거의 사건을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2021년이면 판사할 때는 2021년 사건은 뭐 기록이 아주 얇잖아요. 그 종이도 굉장히 깨끗하고.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는 거는 2021년 사건이 아니라 2020년, 2019년, 뭐 심지어 2018년, 2017년 사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사건일수록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깡치가 돼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에 행정부에 오니까 항상 이제 앞날, 와, 이게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지? 내년에 무슨 일이 있지? 다음 분기는 뭐 하지? 이번 올해 말에 국정감사를 어떻게 준비하지? 그럼 내년 또 신년이 다가오면 지금 신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내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지? 뭐 계속 앞날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이 도플러 효과 아시죠? 도플러 효과 이제 기차가 막 다가올 때는 같은 거리로 떨어졌지만 다가올 때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지나자마자 그 순간부터 이제 소리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그런 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으로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판사 때는 뭐 한 10층짜리 건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이 건물도 굉장히 좋잖아요. 와, 지금 여기 제가 와본 건물 중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건물을 구석구석 이 큰 건물에 뭐가 있는지 구석구석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석구석 뭐 이 방도 있고 저 방도 있고 이 방도 활용하고 저 방도 활용하고 이런 시설도 활용하고 저런 시설도 활용하고 그런 연구를 하면서 막 그렇게 살펴보고 뭐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존하는 법 체계를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현존하는 법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구석구석 잘 알기도 어렵죠. 정확하게 가장 적절한 방을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것처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법조문을 찾아가지고 그게 이제 배치되지 않도록 법조문을 잘 적용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법안을 만드는 일인데 법안이라는 거는 아직 법이 안 됐다는 거죠. 법의 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는 법을 맨날 보는 겁니다. 제가 한 달에 550건, 580건씩을 보는데 그러면
그 모든 법안은 지금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건축으로 생각하면 지금 한 10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보다 그 위에 지금 5층을 더 지으려면 어떻게 될까? 이 옆에 집터 공터가 많은데 이거를 대체 어떻게 해야 더 활용 가치를 높여서 뭘 시설을 너무 좋을까? 수영장을 만들까? 뭐 사우나 시설을 만들까? 뭐 그런 고민을 항상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존하는 법보다 그 현존하는 건물보다 건물로 치면 그 둘러싼 그 보이지 않는 부분 저기에 뭘 올리면 좋을까? 우리 법을 보면은 저 법은 이제 요즘은 법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하면 더 고치면 어떻게 고치면 좋겠다. 이 법안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문장을 좀 더 훨씬 더 간명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좀 이렇게 직업병이 약간 그런 쪽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역할을 한다. 일단 한번 현재의 법 체제를 이제 수호하고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저 문장 하나만 고치면 저 문구 하나만 고치면 저 단어 하나만 고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그걸 고치면 이제 미래가 열린다는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로 들어가는 어떤 열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법무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안팎에 내세운 모토가 미래 시민사회 준비입니다. 그래서 미래 시민사회 그래서 뭐 미리 우리 사무실 안에 이제 미래 시민사회 코너 같은 것도 좀 그 도서관처럼 좀 만들었는데 그 이제 뭐 자랑하자면 이제 최근에 도서관협회에서 그 뭐 선정한 우리나라 뭐 지자체까지 다 합쳐서 우수 도서관 몇 위에 좀 뽑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히 이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의 시대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법이 그 발목을 잡는 거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꺼내 든 저희 키워드가 1인 가구. 예를 들면 이제 1인 가구가 20년 전에 15%였는데 지금 벌써 40%가 넘었고 좀 있으면 이제 50%가 넘겠죠. 그러니까 1인 가구 일대 1인 가구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편의점에 가도 제 어릴 때는 막 이제 가족용이 카레가 가족용 나왔습니다 하면서 뭐 4, 5인용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가면은 전부 다 1인용이죠. 예, 그 1인 가구.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족 관계가 변화하고 뭐 인공지능, 로봇, 뭐 데이터 혁명, 디지털 계약 이런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죠. 특히 또 코로나가 나와서 비대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법을 보니까 어떤 법인의 의사결정 같은 거는 항상 대면으로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유권에서 또 대면으로 해야 된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와가지고 이제 그거는 비대면으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유권에서 다 바꾸고 되도록이면 새로 만드는 법안에서는 항상 이 비대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변론도 최근에 이제 법안을 민사소송법도 좀 개정을 해서 변론도 지금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그전에는 증인신문은 증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지만 변론 자체는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또 최근에 그런 일도 바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달에는 미래시민법 포럼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동안에 이제 법무부에서는 대개 전부 다 이제 그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원로 법률가들 중심으로 법무자문위원회를 열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신진학자들 그것도 뭐 미래학자, 역사학자, 경제학자, 철학자 뭐 실제로 그런 신기술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인격권, 디지털 계약, 데이터 이런 거에 대한 법제를 또 준비하려고 내년에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같으면은 유럽은 이미 디지털 컨텐츠 계약이 이제 독일 같으면 올해 그 민법에 80개 조문을 넣어가지고 지금 디지털 컨텐츠 계약이 지금 민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서 디렉티브를 발령해가지고 각국에 뭐 특별법을 만들든지 민법에 넣든지 그 디지털 컨텐츠 계약에 대해서 넣으라는 이제 디렉티브가 발령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 계약 같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뭐 그런 거를 디지털로 계속 공급을 받잖아요. 근데 그 디지털 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물건이나 서비스였잖아요. 재화나 서비스인데 거기에 둘 다 이제 포함되기가 좀 애매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업그레이드를 계속해 줘야 된다든지 계속해서 정보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기존의 전형 계약에 이제 내포돼
드러나 이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좀 빨리 캐치업해서 쫓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농업혁명을 생각해 보면 2000, 3000년 뭐 3, 40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죠. 근데 산업혁명을 생각해 보면 한 300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디지털 혁명 같으면은 지금 10년 만에 이제 이만큼 바뀐 거죠. 2007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2007년에. 그 몇 년, 불과 15년도 안 된 거죠. 2009년까지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이스북이 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미니홈피 뭐 이런 거 정도 알았죠. 근데 지금 이제 그거 없이 지금 살 수 있나요? 그다음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은 게 불과 지금 2016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알파고 지금 뭐 사실 AI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요즘 말로 좀 구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언론 기사, 스트레이트 기사는 거의 대부분 지금 자동으로 AI가 지금 쓰고 있고 심지어 야구, 축구의 하이라이트 그 장면도 동영상도 자동으로 지금 편집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뭐 로봇이 그린 그림이 전시되고 팔리고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 교향곡이 막 나오고 있고요. 우리 법률가들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리걸 테크 이런 문제로 지금 큰 어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멀리 생각하면 인공지능의 우리가 그런 감정적인 거, 뭐 소설, 뭐 음악 이런 것까지 해서 하는데 논리적으로 쓰는 논리적인 그 오더를 가진 그런 서면을 못 만들까요? 그거는 정말 순식간에 이제 조만간 그만 만들 수 있고 저는 아마 금방 누군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지금 로펌들이 뭐 이게 어떤 변호사들이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처럼 이런 공유 사이트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전부 다 자기가 가진 그런 좋은 서면들을 서로 막 팔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게 굉장히 공유되면서 스스로 변호사들이 거기 가입해서 막 그러니까 좋은 서면을 막 이렇게 그냥 발췌해서 가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그걸 결합해서 좋은 서면을 이제 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뭐 그건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좋은 변호사가 된다. 좋은 변호사로 성장한다. 이런 게 옛날에는 지금까지도 그렇죠. 어떤 분야에 그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뭐 거기 학위도 따고 거기 그걸 잘하는 로펌에 가서 도제식으로 배우고 또 소송도 해가면서 점점 그걸 갈고 닦고 막 연마해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면 진짜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좋은 판사라는 것, 그런 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오류 없이 굉장히 많은 기록을 정확하게 읽고 굉장히 그 좋은 문장으로 다 이렇게 정리하고 뭐 좋은 판례를 또 인용을 하고 항상 판례를 빠짐없이 인용하고 오자 없는 그런 판결문 그런 걸 이제 잘하는 사람이 좋은 그런 판사였잖아요. 근데 그런 거 뭐 지금 뭐 그렇게 그거 저는 10년도 안 걸려서 5년 안에 저는 그게 전부 다 상당 수준으로 기계가 다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간단한 거고 정말 이제 앞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돼지 머릿속에 칩을 심어서 돼지가 맡고 있는 냄새를 컴퓨터로 다 이제 정보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숭이한테 칩을 꽂아서 원숭이가 그냥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 그 컴퓨터 오락을 할 수 있게 그걸 지금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조만간. 그걸 이제 그거에 보여주는 거예요. 원숭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그런 게임을.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 그런 칩을 심으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지금 머릿속에 넣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스마트폰이 제 자신보다 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예. 전 사실 때로 막 의사결정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제 의사결정이 뭐 항상 일관되지도 않고 컨디션 좋을 때랑 떨어질 때랑 또 퍼포먼스도 다르고 하면 저희 그냥 이 패턴을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자처럼 저의 의사결정이 그냥 이게 막 이렇게 자동으로 의사결정이 되고 제가 가끔 개입하고 싶을 때 수동으로 개입하고 싶을 때만 개입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미 연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모델도 여러 개 나와 있고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이게 거의 AI인데 이게 훨씬 더 발전하고 이게 지금 녹음도 되고 녹화도 되고 모든 하루의 일상을 저의 일상을 전부 다 기록하고 영원히 기억할 텐데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칩으로 되면.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많은 정보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고 기억할 필요도 없는 영원히 기억되는 정보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고 하나는 다 연결되는 거죠. 이게 초연결 이게 인간과 인간이 다 연결돼 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회식을 해도 이제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조용하게 밥만 입은 그냥 먹는 걸 음식을 넣기 위한 그거죠. 그냥 다 그냥 일할 때 모일 필요도 없어요. 일할 때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으로 다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냥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일부가 디지털화되고 인간의 일부가 기계화되고 인간이 많은 부분이 대체가 되는 거죠. 뭐 팔다리 다 줄기세포가 되고 막 데카르트가 저도 뭐 철학을 잘 모르지만 그냥 어디 주워 들은 거에 따르면 데카르트가 그 1600년대에 뭐 인간이 나는 생각하다 나는 고른하는 존재한다. 그 왜 이야기했냐면 데카르트가 그때 데카르트도 그 굉장히 기술 발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팔다리고 내장이고 전부 다 고칠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으면은 그럼 인간이 대체 뭐냐?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누군가가 환상으로 악마가 환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대체 내가 지금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게 환상이면.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확인하려면 그래서 막 논증해 보니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적어도 나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배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카르트가 굉장히 위대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미 뇌 MRI가 꿈에서 꿈을 꾸고 있는 영상의 윤곽까지 전부 다 그려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정말 이 법정에서 우리 증인신문 하는 것도 정말 증인신문 뭐 그 거짓말 탐지 아주 고성능의 거짓말 탐지기가 저는 거기에 그냥 설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이 우리가 모든 그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넥타이 메고 와서 막 이렇게 똑같이 앉아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말로 구술하잖아요. 언변이 좋은 사람은 좀 더 선명하게 구현하고 또 그래봤자죠. 예. 또 조금 어눌한 사람은 그냥 되게 단조롭게 구술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뇌에 그런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를 영상으로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면 그럼 뭐 증언도 되게 쉽겠죠. 예. 그러니까 어, 우리 그런 시대가 금방 온다. 그게 예전에 300년 걸려서 100년 걸려서 있었던 변화들이 뭐 5년 만에 뭐 일어난다는 거고 하니까요. 저는 이제 저에게 유의미한 미래라는 거는 뭐 200년 뒤는 300년 뒤는 뭐 죽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30년 뒤가 문제인데 그래도 그냥 5년 동안에 이제 큰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큰 변화들이 벌써 제가 뭐 2, 30년 안에 여러 차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인간의 수명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가족법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라면 뭐 변화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부양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 부모가 자식을 이제 부양을 해야 되고 2차적으로는 이제 부모가 연로하면 자식이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게 법적 의무입니다. 2차 의무죠. 네. 근데 지금 그거는 옛날에 우리가 수명이 짧을 때 애도 조금만 키우면 금방 이제 뭐 대학만 보내면 다 뭐 부양의무가 끝날 때 그렇게 그 부모도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때 그렇게 부양 의무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제 100살 넘게 살면 자기가 자기를 지금 부양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마당에 이제 그 가족이 아무리 가족이지만 그걸 부양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올해 저희 법무부가 낸 법안 중에 하나가 유류분에서 형제 자매를 지금 삭제하는 거였거든요.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오히려 유류분 자체를 다 없애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 이제 그런 목소리가 다 있는 걸 알면서도 저희는 이제 최소한의 그 최대로 이제 그 공감대 이룬 부분부터 조금 변경해 보려고 저희가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77년에 유류분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형제자매 유류분이 있었던 거죠. 77년에 제가 77년생인데 그때 유류분 제도가 도입될 때는 이제 그때만 해도 농경 사회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 재산이
모든 재산이 가족 거였던 거죠.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남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왜 장남에게 상속되냐면 장남은 동생들이 결혼하고 취직할 때까지 전부 다 뒷바라지 해주는 그 조건으로 이제 또 제사도 다 지내고 부모님 그 조건으로 이제 장남에게 줬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미 시대가 변했다. 여자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차남, 삼남도 다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해서 이제 유류분 제도가 오면서 그때 형제 자매도 유류분이 있었던 거죠. 형제 자매도 서로 힘들면 부양을 하는 게 당연시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부양 의무가 굉장히 사실은 좀 흔들리고 있고 그게 그 배경에는 수명이 길어졌다는 게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개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그런 목소리가 점점 더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마다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 제가 지금 다른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했더니 어떤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미래 시대에는 이제 300번째 생일 파티를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막 하는 겁니다. 안 늙으니까 안 늙으니까. 지금 아마존 회장이 이번에 크게 투자한 게 노화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연구소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러시아에 제일 앞서 나간 사람하고 같이 투자를 했다는 건데 노화가 질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년에 그 1년씩만 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도 우리가 죽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 살 더 먹으면 또 1년 더 살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이 구글의 레이커즈와인가요? 그 사람은 이제 10년 안에 그런 시점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10년이 지나면 저는 이제 한 3살 더 먹어도 3년 더 살면 돼요. 아니 3살 더 먹어도 한 5년 더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시대에 저희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다시 이제 정의 이야기를 해보면 정의라는 게 굉장히 어떤 공평을 추구하는 거고 균형을 추구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결국 저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울질을 하려면 뭔가 비교가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파편화되고 어떤 사람은 60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300살 살아요. 그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똑같이 맞춰야 됩니까? 이미 이거를 뭔가 공평함 어떤 기본적인 공평함의 베이스라는 게 이게 정말 도저히 맞춰질 수 없는 수준의 그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그냥 수명격차도 이제 너무 많아지는 거고 이 스마트폰의 아주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머릿속에 넣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이게 전혀 그냥 인간의 뇌로 사는 사람하고의 이 퍼포먼스 차이라는 거는 그건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걸 그러면 그거는 불평등이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의 그런 시대의 정의라는 거는 과연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 그게 가능한 거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2019년 2년 전에 시카고대, 뭐 작년엔 이미 유럽에서 학술 대회가 이제 열리는데 커스터마이즈화된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네,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다르고 우리가 알고리즘 같은 것도 발전하니까 법이 알고리즘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갖춰지고 뭐 법을 상당 수준으로 준수할 수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사람에 딱 맞춤형으로 법이 맞춰지는 거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더 느슨한 법을 또 제공하는 거죠. 그럼 이게 법이라는 게 이게 보편적이어야 법인 거지.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고 구체적으로 다른 게 법이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부자는 세금을 더 내고 지금 부자가 아닌 사람은 좀 덜 내고 이미 어떤 트럭은 도로에서도 어떤 제한이 있고 또 작은 차는 또 제한이 다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이런 류의 법들이 알고리즘 같은 법들 또 법이라는 게 언어라는 거에 그런 한계라는 게 저는 참 법안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절감을 합니다. 언어라는 거는 딱 정말 1차원적인 글자예요. 이게 물론 어떤 복합적인 개념 규정을 넣기도 하지만 대개 이 법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글자를 한 번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다 똑같잖아요. 주어가 온 국민이에요, 대개.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물론 어느 특정 집단을 제한하지만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데 다 똑같은 이야기를 사람한테
수범자를 똑같이 특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옷을 지금 하나 맞추는데 양복을 하나 맞추는데 사람마다 다 체격이 다르고 몸무게 다르고 덩치가 다른데 하나의 지금 옷을 맞추자고 온 국민들이 지금 합의를 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지를 더 길게 하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 짧게 하자고 지금 현실의 법을 정치적 공간에서 논의하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나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언어라는 한계를 뚫으려면 알고리즘화 돼야 되고 또 그래서 아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법이 언젠가 또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나 이게 거기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좀 전통적인 정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의가 뭔지 생각해 보면 저도 정의, 법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제 법률가가 법대 가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그냥 주입식으로 학습한 이전에 나는 정의와 법을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강의를 주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정의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들은 건 이제 뭐 만화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아요. 뭐 정의의 사도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이제 악을 뭐 처단하는 게 이제 정의였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제 어릴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파출소였습니다. 파출소에 보면은 80년대니까 그 앞에 팻말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그런 팻말이 있고 그 안에 파출소 안에 보면 이제 전두환 대통령 사진도 좀 보이고 그 앞에 보면은 파출소 앞에는 그 수배자들의 그 사진들이 쫙 붙어 있는데 그 되게 무섭고 그 뭐 살인죄 뭐 무슨 강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무섭고 그 파출소장님이 제복을 입고 저희 집에 자주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저희 아버지하고 바둑을 두려고 오셨거든요. 오시면 이제 그 뭐야 수갑도 좀 차고 뒤에 뭔가 불룩한 그 저게 권총인가 싶은데 하여튼 뭐 그런 거 불룩한 거 차고 제복을 입고 막 오셔가지고 바둑을 두고 막 그랬었는데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게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바둑도 뜨면서 이렇게 뭐 우리 사회에 불순분자 좌익분자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때의 정의의 이미지는 뭔가 그런 불순분자를 좀 정리하고 좀 뭔가 질서를 어떤 강력한 권위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정의였던 게 머릿속에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대를 갔더니 법대 건물 앞마당에 뭐 정의의 종이 뭐 있고 거기에 문구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뭐 세워라 뭐 이렇게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때의 정의라는 거는 뭔가 부당한 압력에 또 불구하고 뭔가 옳은 소신을 지키고 뭐 해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다른 과 애들이 저희 법대생들 보고 밥대라고 사실은 너희 밥 때문에 밥 잘 먹으려고 밥벌이 하려고 법 기술을 배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괜히 억울한 마음에 그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는데 요즘 지금 좀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나중에 언젠가 공직을 마치고는 요즘 또 뭐 돈도 좀 기회가 되면 좀 많이 벌어보고 싶고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그게 좀 법이 밥이라는 것도 좀 아주 비하하는 말이긴 하지만 완전히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말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법무관 때 군검사가 처음 돼가지고 처음 이제 갔더니 저희 이제 뭐 전임도 그렇고 옆에 법무관들도 그렇고 부대에서 사실 경례를 딱 3명만 하면 된다. 사단장, 부사단장, 그 참모장한테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인데 이 계급장 붙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보다 뭐 대위, 소령, 중령 이런 사람한테 뭐 격려를 안 하려니까 되게 서로 굉장히 민망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했는데 그럴 때 이제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특권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국방부에서 법무관 때 2년을 일반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했고 법무관들도 안 하고 그렇게 같이 일을 하고 또 방위사업청에서도 이제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방위사업청은 워낙 큰 예산을 다루고 워낙 또 방산비리 이런 오명도 있어가지고 맨날 수사받고 감사받고 책임 추궁당하고 이런 데 대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법적 책임이라면 막 벌벌 떨고 어떻게든 그 면피를 하려고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피하려고 법을 또 활용하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했죠. 저는 이제 국제법을 전공했고 뭐 외교부에서 운 좋게 또 일도 한 적도 있고 우리 저 고능호 재판관님 밑에서 또 국제재판소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국제재판소 일을 할 때는 실제로 이제 법이 집행돼 와 이 국제법이 사람을 감옥에도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도 보낼 수 있구나 이런 정말 이제 실현 가능한 법이구나 이런 걸 목격했지만 사실 제가 처음 법대 96학번인데 들어가서 국제법을 배웠을 때는 법은 우리의 첫 번째 국제법 학생들이 가르치는 게 국제법이 법이냐예요. 국제법도 법이냐.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국제법 학자들이니까 아무래도 국제법이 법이다라고 애써 강변하고 싶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제 외교부에서 그렇고 사실 그 국제법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그걸 위반했다고 당장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보란 듯이 나는 그렇게 다른 법을 또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게 법이야. 나는 이게 법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국제법이라는 건 어떤 큰 정치적인 질서 중에 어떤 그 중에서 좀 더 강한 정치적 또는 어떤 약속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법을 강력한 권위, 질서, 뭐 특권, 책임, 국제정치라고 이야기했지 정의라고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동안 법률가가 아닐 때의 저는 또는 다른 부처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이라는 거는 정의와 연관되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률가들은 법이 정의를 드러내고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라고 굉장히 의심치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정의와 법이 항상 그렇게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의는 법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도 실현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법률가는 법을 하는데 법을 왜 하냐면 결국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의 선지자나 사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뭔가 신이 존재하고 메시아가 오심을 이렇게 또 증명하고 증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법률가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법을 통해서 이제 정의가 있고 그걸 이제 실현하려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정의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법이 정의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의가 있는지부터 이제 의심하는 거죠. 유발 하라리 책을 봐도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왜 이렇게 그 많은 그 존재들 중에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이제 허구를 만들고 허구를 집단적으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토요타라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법인이잖아요. 근데 그게 있다고 믿고 그게 잘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라는 실체라는 것도 굉장히 관념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국가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군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정의도 일종의 그런 거죠. 예. 정의가 근데 우리가 신을 믿는 사람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정의가 없다고 믿으면 또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법률가가 아니라는 사람은 법과 정의가 결부되어 있다는 거. 정의가 있다고 해야 이제 우리 법률가인 거죠. 뭐 정의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신이 없다고 하는 목사가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국민들과 소통할 때, 우리가 정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법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른 점인데 우리가 이걸 굉장히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의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정의에 이제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정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에서는 교정적 정의가 문제되고 입법에서는 이제 배분적 정의가 문제되겠습니다. 뭐 저희 딸에게 초등학교생 다니는데 야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거 나쁜 놈 혼내주는 거, 나쁜 사람 극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굉장히 명쾌하죠. 그러니까 그 나쁜 뭔가 이제 이 법 체계가 정의가 침범당했을 때 그걸 회복하는 게 이제 교정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사법부나 수사기관이 많이 하는 것들이 그런 교정적 정의
정의죠. 그 배분적 정의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그런 거게 되겠습니다. 뭐 지원금을 공평하게 나눠준다거나 뭐 세금을 또 공평하게 걷는다거나 뭐 그런 거겠죠. 과거에는 이 정의를 전부 다 신이 한 거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현세에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나중에 가서 복을 받는댔잖아요. 즉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과 종교가 정의의 역할을 대신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정의가 신의 역할을 이제 대신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잊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법기술자가 뭐 되는 거죠. 배분적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분적 정의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법안을 만들다 보니까 교정적 정의보다는 이제 배분적 정의에 더 관심이 많게 되는데 배분적 정의는 이제 사회의 가치를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좀 정의로운가, 공평한가 이런 문제죠. 우리 사회가 뭐 공평합니까? 전혀 공평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가 너무 많이 주어져 가지고 타인을 왕처럼 지내면서 타인을 이제 노예처럼 이제 부르기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 판결문에서 이제 동반 자살을 실패한 30살짜리 두 명이 청년 두 명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판결문에 올라와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반 자살 성공하면 괜찮은데 이제 실패했으니까 자살 방조죄로 기소돼서 처벌을 받은 거죠. 아침에 돈을 썼는데 어찌어찌 6만 원을 만들었어요. 돈 구하기 진짜 힘드네요. 더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죠.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미안해요. 멀리서 오셨는데 휴대폰이라도 팔아볼게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급할 때 3만 원 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참 쪽팔리고 서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3만 원도 못 구해서 자살하기도 이렇게 힘든 그런 세상이죠. 농업혁명 때는 농업을 할 수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땅을 못 가진 사람을 지배했죠. 땅을 못 가진 사람은 땅이 있는 사람 밑에 가서 그 땅에서 소작을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장을 가진 사람을 다 부와 권력 가지고 지배를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은 그 공장에서 일을 했죠. 근데 이제 데이터 혁명 시대에는 저크버그처럼 타인에게 데이터를 계속 받는 사람과 남의 저처럼 데이터를 계속 갖다 바치는 사람으로 이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이에서 그 자유의 크기가 다른 거죠. 돈과 권력도 다 자유죠. 그게 있으면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자유가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을 것인가? 자유를 잘 쓸수록 자유는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유를 못 쓰면 자유는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도 이게 공평할 수 있냐,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공평함을 추구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칼 슈미트가 자유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데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칼 슈미트는 이제 본질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결국 편을 만드는 건데 편을 만들려면 말을 아무리 잘해 처지가 다른데 말을 아무리 잘해서 같은 편이 안 됩니다. 처지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편을 계속 만들려면 전부 다 비슷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자유라는 거는 그 자체가 불평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이제 결국에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거죠. 저는 이제 점점 자유의 격차가 커지는 이 시대에 과연 정의라는 것이 점점 요원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다수에 속한 쪽이 더 큰 자유를 누리죠. 정치적으로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예술 작품의 가치도 요즘 경매하죠. 경매할 때 다수가 좋아하는 작품이 인기가 있는 작품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윤리적 문제를 판단할 때도 다수가 불편해하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도 지금 다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도. 그것도 다수가 느끼는 겁니다. 저 불편하다고 느끼면 그게 이제 정의처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의라는 거는 결국 그게 공평하다는 게 핵심이라면 사실 소수의 힘을 실어줘야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의에 대한 심지어 감각까지 정의감이라는 것까지 다수가 지배를 해버리면 이제 진짜 소수와 약자는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법도 다수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다음에 정의감도 다수가 만드는 거고 모든 게 지금 다수가 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 저는 이제 그래서 횡단보도를 유심히 보는데 횡단보도는 저는 이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침마다 저희 횡단보도 건너는데 횡단보도 보면은 그 저희 집 앞이 8차선인데 그 모든 차와 버스와 트럭 이 많은 것들이 횡단보도 파란불 오면 이제 생기면은 그냥 다 멈춰 서잖아요. 그거를 힘으로 다 막아서려면 헐크가 나와서 힘으로 막아서 얼마나 큰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법이 그만큼 힘이 센 거죠. 다 멈춰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동안에는 아주 연약한 우리 인간들, 그 보행자들이 막 건넙니다. 그러면 그 횡단보도 시스템이 보행자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는 정말 많은 차들이 자유롭게 이제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존하는 거죠. 강자와 약자가 계속 공존하는 그런 공간인 거죠. 저희가 이제 그리고 또 여기의 핵심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항상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 불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공존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약자의 힘을 숨통을 트여주고 어느 정도의 권리를 보호해주면서 공존할 수 있는 것. 점점 더 자유의 격차 커진 사회에서 우리가 그나마 최소한의 정의를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이제 횡단보도에서 우리가 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저희가 오늘 뭐 사실 뭣도 모르면서 이렇게 짧은 이게 막 카메라가 돌아가고 뭐 시간이 짧고 하니까 뭔가 빨리 쉬지 않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말을 했는데 제가 아마 틀린 말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기서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자체로 저는 참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제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권호곤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권호곤 원장님은 제가 2014년에 ICT와의 마지막 그 파견 판사로 갔을 때 제가 뵌 분인데 뭐 워낙 뭐 외국인들 뭐 재판관이나 뭐 연구관들도 그 실력이 워낙 출중하고 인품도 좋으셔가지고 굉장히 다 따르고 너무 사건이 방대한데 그걸 그 세세한 걸 전부 다 너무 정확하게 아시고 토론도 굉장히 이제 잘하시고 그것도 다 영어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아주 깜짝 놀랐고요.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금 7년이 지나서 저를 또 그때 참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막 너무 못해서 부끄럽고 하고 그런데 또 불러주셔가지고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리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한 사실 먹어가면서 이제 점점 할 줄 뭔가 뭐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뭘 할 줄 아는 것도 잘 없는 것 같고 한데 이제 뭔가 또 특히 타인에 대해서 뭘 진심으로 뭘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다 좀 이렇게 때도 묻고 해가지고 진심이라는 것도 좀 없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좀 타인에 대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그 말을 좀 참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참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점점 참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굉장히 참아주는 거 그리고 뭐 거창하게 말하면 이제 줄 수 있는 사랑의 소소하지만 제가 줄 수 있는 그게 최고인 것 같은데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셔가지고 저를 좀 참아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제 말을 많이 들어주셔서 변변찮은 말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하고 정말 재미있는 깊이 있는 강의해 주신 정재민 법무심의관님께 우리 법학원과 3만 5천여 회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신 그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법학원은 앞으로도 많은 학술 행사와 강좌를 통해서 여러 법률가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6일에는 저희 한국법학원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권옹호 심포지움이 개최됩니다. 올해에는 UN 강제 실종 방지 협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